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환자 격리 의무가 이르면 다음 이달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격리 기간을 줄이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없애자는 의견을 냈는데 다만 의료기관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연휴에 내린 비로 남부지방의 가뭄이 모두 해소되고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전남 섬 지역의 제한급수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개월간 강우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예보돼서 이번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본 손해를 보상받게 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신종 기법은 특히 투자로 손해를 본 사람들을 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중 갈등 이후 미국의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타이완이 비중을 크게 확장한 반면 우리나라의 성장세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이 미중 갈등 전후인 2018년과 지난해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을 분석한 결과 타이완의 점유율은 9.5%에서 19.2%로 2배 이상 커졌지만 한국은 10.8%에서 1.8%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 서부를 중심으로 지난 5일부터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캐나다 에너지 기업들이 원유와 가스 생산을 잇따라 중단하고 생산 시설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이달부터 확진자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모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 완화를 논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한 만큼 우리 정부 방역 정책도 변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문위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자문위원들은 확진자는 7일 동안 반드시 격리하도록 한 것을 권고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정부는 위기 단계를 낮추고 격리 기간을 줄이는 1단계, 격리 의무를 없애는 2단계, 독감처럼 관리하는 3단계로 나눠 조정하기로 했는데 1단계 지침을 건너뛰고 곧바로 2단계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확진자 격리 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2단계 조정안에 포함됐던 의료기관과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료진과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주 안에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적용 시기를 발표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1일 이후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만큼 다음 감염병에 대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조기 진단 역량을 높여 30일 안에 감염병 특성을 분석하고 하루 최대 확진자 100만 명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 메르스 유행 이후 8년 만에 방역정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 코로나19의 80세 이상 치명률이 전체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만큼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니타 제피네 등 신종 물질 5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에토니타 제피네는 마약인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구조로 모르핀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어서 1군으로 분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이군으로 분류된 물질 가운데 4-HO, DPT와 플루브로티졸람은 각각 향정신성 의약품인 사일로신과 에티졸람과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또 비지오사인 폭시지드는 앞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합성대마 계열인 MDA19와 유사한 구조이고 쿠밀 12메가클로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효과와 의존성 등 신체적, 전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며 수출입, 제조, 매매, 소유, 사용 등이 금지됩니다.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만성 간 질환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간 질환은 하나의 독립적인 질환이라기보다 만성 간염에서부터 간 섬유화를 거쳐 간 경변증으로 진행하는 연속적인 질환을 말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의대 연구팀이 스타틴이 처방된 만성 간 질환 환자 3,862명과 처방되지 않은 만성 간 질환 환자 3,862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진행한 추적 연구 결과인데 스타틴이 처방된 그룹은 대조군보다 만성 간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날 폭우로 야외 활동에 지장이 컸지만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은 모두 해소됐습니다. 섬 지역의 제한급수도 1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차선을 알아볼 수도 없이 도로를 가득 덮었습니다. 자동차들은 일제히 전조등을 켜고 물보라를 가르며 서행합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무려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던 전남 고흥과 장흥, 해남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침수와 정전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지만 가뭄으로 메말랐던 전남 지역에는 말 그대로 해갈의 단비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로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기상가뭄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로 인해 최근 이어져 오던 남부지방의 가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극심한 가뭄에 저수율이 최소 10%까지 떨어졌던 댐들도 30% 안팎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여년 동안 이어졌던 전남 섬 지역의 제한급수도 해제됐습니다. 당분간 가뭄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강우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엘니뇨가 발달하며 남부지방 강수량이 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으로 고통받던 지역에 이번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임진강 상류 북한 황강댐 유역의 위성영상 촬영 주기가 하루 2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환경부는 하루 1회였던 북한 주요 댐 위성영상 촬영 주기를 올해부터 하루 2회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무단 방류 등 접경 지역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남북은 그해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실무 접촉을 통해 댐 방류 때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북한은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열었습니다. 이때마다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엘버타주를 중심으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에너지 기업들이 원유와 가스 생산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CNN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엘버타주에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주민 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지금까지 서울 크기의 2.5배에 달하는 지역을 집어삼켰고 지금도 약 30건의 산불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엘버타 주정부는 지난 6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태평양의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4월부터 급속히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엘니뇨는 무엇이며 엘니뇨가 발생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간 라니냐 기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여름에는 엘니뇨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기상청은 올해 6월에서 한 8월 사이에 엘니뇨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보다 한 달 빠른 5월부터 발생할 것으로 일단 예보를 바꿨고요. 특히 9월에서 10월에는 강한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림은 세계 각국의 엘니뇨 예측 결과표인데요. 이 중에서 굵은 검은색 실선으로 예측한 곳이 한국의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은 4월부터 7월 사이에 엘니뇨가 시작을 해서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1.8도 정도 높은 강한 엘니뇨로, 그리고 9월 이후에는 해수 온도가 2도 이상 높은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올해 4월 13일에 미국 해양대기청은 엘니뇨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있다면서 엘니뇨 경보를 발령하면서 엘니뇨 진입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앞당겨진 5월에서 7월에 나타날 확률이 62%, 그리고 가을에 나타날 확률이 80에서 90%로 전망을 했고요. 네. 4월 24일에는 세계기상기구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등 주요 기상기구들이 발표한 올해 기상 전망을 보면 6월 이후에는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에는 전 세계 모든 기관들이 엘니뇨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것이죠. 네, 라니냐가 가니까 이제 엘니뇨가 오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거의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인데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높은 그런 현상을 갖다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따뜻한 바다 해류가 남미 페루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데요. 어떤 해는 특정한 해는 해류가 더 강해지면서 더 멀리 남쪽까지 흘러가서 매우 따뜻해집니다. 그럼 따뜻한 해류로 인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해안선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페루와 에콰도르의 해안 농사는 풍년이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 이후에 풍년의 기쁨이 오기 때문에 이 현상을 엘니뇨라고 불렀는데요. 네. 엘니뇨는 아기 예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보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엘니뇨가 강하게 나타났었던 2015년 10월 미 해양대기청의 자료를 보시면은 페루 앞바다에서부터 시작된 매우 붉은색의 해수 온도가 높은 해역이 적도상에서 서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라니냐는 페루 앞바다의 해수 온도가 주변보다 낮은 상태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엘니뇨가 남자아이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미국의 한 연구자가 여자아이를 뜻하는 라니냐라는 거 부르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네. 동태평양 감시구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하의 상태가 5달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라니냐의 시작으로 봅니다. 두 현상 모두 지구 기후의 열평을 깨뜨리면서 각종 기후재난을 불러온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재난의 규모는 엘니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군요. 아기 예수, 남자아이라는 뜻의 엘니뇨, 그리고 여자아이라는 뜻의 라니냐, 이 어원까지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참 신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뭔가요? 일단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올해 초까지 발생했던 라니냐 현상의 그림인데요. 파란색은 해수 온도가 낮은 부분을, 붉은색 부분은 해수 온도가 높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림처럼 무역풍이 페루 쪽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불었죠. 이렇게 되면 해수 온도가 낮은 페루 등 중남미 지역으로는 고기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해수 온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쪽으로는 저기압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림처럼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대규모의 해류가 형성되면 해수 온도가 낮았던 남미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게 되죠. 이때는 라니냐와 정반대의 기상현상인 엘니뇨가 발생을 합니다. 동남아나 호주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극심한 가뭄이 들고요. 남미나 중미에서는 저기압으로 인해 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극심한 기후재난이 발생을 합니다. 네.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더 많은 물이 증발하게 되고 비구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비구름이 많아지게 되면 바다 대신 대기가 태양열을 갖다 흡수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좀 어원은 아이들이지만 현상은 아이들만큼 좀 무해하진 않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일으키지 않나 싶은데요. 이 엘니뇨와 라니냐가 역사적으로는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요? 1951년부터 2022년까지요. 72년 동안 총 엘니뇨는 23번 발생을 했고요. 라니냐는 16번 발생을 했는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붉은색은 엘니뇨 해였고요. 파란색은 라니냐 해로 이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은 해수 온도의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붉은색이 높게 올라간 해는 더 강한 엘니뇨가 발생한 해였고요. 파란색이 더 낮게 내려간 해는 강한 라니냐가 강하게 발생한 해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의 엘니뇨는 2018년과 2019년에 약하게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1년에도 수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자, 기상청에서는 9월 이후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 슈퍼 엘니뇨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또 진짜로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일단 슈퍼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 해수 온도보다 2도 이상 높은 상태로 3달 이상 지속될 때, 그렇게 나타날 때 말하는 현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던 시기는 1950년대 이후에는 1982년에서 1983년 한 번, 1997년에서 1998년 두 번째, 그다음에 2015년에서 2016년 세 번에 불과합니다. 미 해양대기청의 수석연구원인 마이크 맥패든 박사는 10에서 15년 주기로 슈퍼 엘니뇨가 찾아오기 때문에 2016년 바로 다음에 오는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일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도 자연은 항상 우리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자부하는 순간 헛발질을 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 슈퍼 엘니뇨의 경우 지구 전체를 극심한 가뭄, 홍수, 폭염, 태풍 등으로 뒤집어 놓기 때문에 어찌됐든 예의주시하고 대비태세를 갖춰놓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사실 주기로만 본다면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은 적지만 현재 세계의 바다는 슈퍼 엘니뇨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될 만큼 매우 뜨거운 상태입니다. 네. 미 해양대기청도 4월 초에 해수면 온도가 21.1도를 돌파하면서 2016년에 슈퍼 엘니뇨 시기의 해수면 온도였던 21도를 이미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미 뜨거워진 바다는 급속히 슈퍼 엘니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 많은 기상기구의 예측처럼 늦 봄, 초여름 이 정도부터 엘니뇨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 여름 중에 엘니뇨를 겪게 되는 건데요. 어떤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기상청은 엘니뇨가 일어나는 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요. 또 기온은 남부지방 쪽입니다. 하강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예. 연세대학교 안순일 교수의 그 연구에서 보면은 엘니뇨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고 강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기온은 덥지 않고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종간 기압 배치상 적도 상공의 고온 현상인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북쪽인 북서태평양으로 해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이 고압부는 동남아까지 확대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기보다는 동서로 뻗어나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이라든가 장마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열대 중태평양상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대기 파동이 유발되면서 우리나라 남부를 중심으로 저기압 발달이 강화되고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는 데 근거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통계적 연구를 보면은 기상현상과의 유의성이 크지 않고요. 또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K웨더에서는 올여름의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높고 비는 많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태풍 영향도 평년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예상이 있지만 어쨌든 예상을 뛰어넘는 날씨가 갈수록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자,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글이 오는 10일에서 11일 개최하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BC가 입수한 구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팜2라고 하는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될 모델은 지난해 4월 처음 선보인 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며 창의적인 글쓰기, 분석뿐만 아니라 코딩도 하고 수학 문제도 풉니다.
팜2는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바드에 탑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바드는 한국어와 함께 일본어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바드의 검색 엔진 탑재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를 자사 검색 엔진 빙에 탑재해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구글은 아직 바드와 검색 엔진을 통합하진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AI 챗봇 챗 GPT를 업무에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챗 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약 300개 기관에 챗 GPT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로 거짓된 정보를 생산하거나 AI 학습 또는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으로 공무원들에게 챗 GPT의 질문을 입력할 때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챗 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 여부 검증과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학교 내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민관협력 공공혁신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은 CCTV와 지능형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해 안전 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학교의 등교 정보나 방문객 출입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화재 감지와 신고, 대피동선 안내는 물론 교내 안전사고 위험 지역 등을 관리자에게 전달해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소리 감지 센서를 활용해 학교 폭력 등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5년 학교 복합시설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향후 전국 모든 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나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증권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내 보상해주는 회사라면서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보내라는 수법을 발견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새로운 시나리오가 계속 등장하는 만큼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인파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기지국 접속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행안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확보해 인파 관리 시스템을 구축, 지리정보 시스템 상황판에서 실시간 군중 밀집 현황과 위험 분석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중 갈등 이후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밀려나면서 타이완은 점유율이 2배 올랐으나 한국은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8년과 2022년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 내 주요 국가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타이완의 점유율은 9.5%에서 19.2%로 9.7%포인트 상승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10.8%에서 1.8%포인트 오르며 12.6%의 점유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은 한국이 타이완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미중 갈등 이후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베트남은 4년 사이 점유율이 4배 가까이 오르며 9.8%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2018년 30.2%에서 11.7%로 떨어지며 4위로 밀렸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0대 업종 가운데 온라인 쇼핑 등 통신 판매업과 펜션은 크게 늘어난 반면 호프 전문점과 여관, 호텔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의원 가운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신경정신과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최근 5년간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성장과 낮은 창업 비용으로 통신 판매업은 2018년 말 21만 8,600개에서 지난해 말 54만 3천 개로 148%나 급증했습니다. 100대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국내 여행 수요가 늘고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숙소를 선호하는 소비 성향으로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며 피부관리업과 헬스클럽, 스포츠시설 운영업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애완용품점과 동물병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회식 문화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영향을 미치며 간이주점과 호프 전문점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비혼 문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환경 변화로 예식장도 같은 기간 20% 넘게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는 통신 판매업과 피부관리업, 40대는 교습학원, 5, 60대는 부동산 중개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저출산, 고령화 등의 환경이 국민들의 소비 성향,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과 동시에 예비 창업자와 취업 희망자, 정책을 수립 연구하는 기관 등에 더욱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 외과의원과 성형외과 등은 남성 사업자 비율이 90% 이상이었고 피부관리업과 예술학원 등은 여성 사업자들이 선호했습니다. 100대 생활업종의 평균 사업 존속 연수는 8년 9개월로 나타난 가운데 담배가게는 17년 11개월, 이발소는 16년으로 존속 연수가 긴 반면 통신 판매업은 2년 7개월, 커피 음료점은 3년 1개월로 짧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음식 재료는 물론 각종 물품도 가맹본부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상 본부에서 공급받게 돼 있는 필수 품목이기 때문인데요. 원재료값 등 비용이 급등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프랜차이즈 고깃집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가 시중가보다 2배 넘는 가격에 고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물티슈와 냅킨을 비롯해 판촉품까지 강매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계약서상 본부에서 공급받도록 돼 있는 필수 품목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우삼겹이라는 거는 시중에서 뭐 7, 8천 원 구할 수 있는 거 우리는 14,000원에 받고 있으니까. 솔직히 점주들 검수 못 하잖아요. 뭐야 이것도 필수였어 이것도 필수였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원재료 값이 뛰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필수 품목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둘 분야로 필수 품목 거래 관행 개선을 꼽으며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더 나아가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도 정비에까지 손을 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서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1970년대 말 본격 등장해 매출액 122조 원으로 GDP의 6%가 넘고 종사자가 고용인구의 5%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가맹사업.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 인건비 급등 속에 소상공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한 배달 음식점에서 환불을 거부당한 고객이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일이 있었는데요. YTN이 보도한 경기 양주의 악성 고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쁜 손님에겐 차라리 팔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에 정부를 중심으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민간에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서울 월곡동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환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찍은 사진을 본 A씨는 고온으로 조리하는 가게에서 그런 벌레가 나올 수는 없다며 음식값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 문자를 퍼부은 고객. 알고 보니
최근 경기 양주 일대 음식점을 돌면서 환불 요구를 이어가 YTN에 보도된 사람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다는 항의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벌레 자체가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그 환불하는 패턴도 비슷하고 그 사장님한테 여쭤봐가지고 대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맞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하게 됐죠.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이른바 악성 손님에 대한 하소연이 줄을 잇습니다. 업주가 음식을 회수해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음식에 담뱃재를 부은 손님부터 2달 전 주문한 음식값을 환불해달라고 한 손님까지 사례도 다양합니다. 업주들이 바라는 건 이런 막무가내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의 주문이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악성 고객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업주들의 고충을 해결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문 취소나 환불로 분쟁이 일어나면 플랫폼 업체가 조정하고 악의적인 평가를 남긴 고객의 이용도 제한하는 자율 규제안을 소상공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사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런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자율 규제 방안이 확정이 되고, 다만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서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안입니다. 때문에 플랫폼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적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대전에서 40억 원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2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인데 막대한 빚만 진 채 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대전 가양동에 있는 한 빌라에 전세로 입주한 송지훈 씨. 송 씨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들의 보증금과 대출금을 더해도 빌라 전체 가격의 70% 수준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저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류도 완벽했고 은행에서도 심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의심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빌라를 다 팔아도 은행돈과 선순위 보증금을 다 갚을 수 없는 깡통 전세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이곳 빌라 건물은 지난 3월 낙찰되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빌라 안에 살고 있던 20세대는 모두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입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가져가면 세입자 20명 가운데 겨우 서너 명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빌라 2채에서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해 전체 피해자는 5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좀만 기다려달라, 11월이면 다 해결된다 라고 했는데 11월이 딱 저희 경매 이제 시작 일이었거든요. 경찰은 50대 김모 씨 등 2명이 막대한 대출을 내 빌라를 사거나 신축한 뒤 허수아비 주인을 내세워 명의를 넘기고 전세 보증금을 빼돌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한 피해액은 44억여 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은행 전세 대출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변해 세입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처음 대출 받았을 때는 금리가 1.2%였는데 변동금리여가지고 지금은 거의 7%대까지 왔습니다. 은행 이자만 지금 최소 50은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은 일당 4명을 붙잡아 김 씨 등 주범 2를 구속하고 법적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1명을 입건했습니다. 김 씨 집에서 현금 4억여 원도 압수했지만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욕스러운 전세 사기 범죄에 이번에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희생양이 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시민들과 구제기관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할 가짜뉴스 피해신고 상담센터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센터 개소식을 열고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 상담과 조정 신청 절차, 인터넷 피해 구제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과의 위탁 계약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더 효과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나 상담을 원하면 가짜뉴스 피해 신고 상담센터 담당자와 면담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와 의대에 정시로 입학한 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강남 3구 출신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와 의대 정시 합격생 가운데 강남 3구 출신 비율은 4년간 모두 20%가 넘었습니다. 수도권 신입생 비율도 늘어서 서울대는 수도권 신입생이 2019년 61.8%에서 지난해 64.6%로 늘었고 의대에서도 44.2%에서 46.3%로 증가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정시 전형이 수도권과의 지역 격차를 가속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특구로의 쏠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2028 대입 개편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선 넘는 행동으로 나의 심기가 불편했던 적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선 넘는 상대방에게는 경계점을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상대방의 선 넘는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로 고민인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고요?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을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중에는 꼭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럴 때 바로 한마디 쏘아붙여주고 싶은데 적당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거절하고 나서 분위기가 어색해지게 되면 감당을 못할까 봐 좀 우물쭈물 망설이다 보니까 어느새 상대방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원하는 걸 다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심지어 계속 선을 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점점 더 심하게 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선이라는 것, 즉 관계에서의 경계나 한계는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놓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이다 대처법에 대해 생각하는 건 잠깐 기분을 좋아지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때 해결책이 되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경계 설정에 주의를 잘 기울여야 이제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것도 수월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좀 경계 설정이 필요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리학자 네드라 글로버 타와브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경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소개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어쩔 줄 모르겠다.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화가 난다. 뭔가 부탁할 것 같은 사람과는 통화나 만남을 피하게 된다. 또 도와줬는데 아무 보상도 못 받은 것에 대해 자꾸 불평하게 된다. 지칠 대로 지친 느낌이다. 다 그만두고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를 위해 쓸 시간이 없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현재 자신의 상태와 주변의 대인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선을 넘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참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악의 없이 몰라서 선을 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꼭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유독 내 주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경계 설정을 명확히 했는지 여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드라 글로버 타와브는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경계를 설정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자신감 없는 말투를 사용한다. 경계를 이제 내 머릿속에만 전부 넣어두고 말로 표현한 적이 없다. 경계를 한 번만 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경계를 침해당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대신 사람들이 당신의 반응을 보고 알아서 처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네, 이렇게 결국 시쳇말로 답정 너라는 말처럼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선, 그러니까 경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싫다면 어떻게든 싫은 티를 내야만 경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싫은 티를 내는 게 정답인 줄은 알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좀 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네, 자기의 경계가 일단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것도 네. 큰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계 설정을 하고 나면 이제 나타날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네. 때문입니다. 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은 좀 누구든지 피하고 싶을 수 있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한계를 정하는 일은 그래서 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특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느니 그냥 참고 말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험도 모두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우리가 경계와 한계 설정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선을 넘는 상황을 좀 무한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도록 두면 결국은 소중하게 여기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 설정된 경계는 자신이 능력 이상의 과도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되어주고 관계 안에서 용인할 수 있는 행동과 없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며 관계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예. 이 한계 설정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소중하게 여기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 설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경계에 또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정답을 찾는다고 하면 현재의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기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경계라는 것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경계는 나와 관계를 맺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나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처음으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처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지점을 떠올려 보시면 대인관계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방식을 편안하게 느끼는지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내가 건강하고 기운 찰 때와 갑자기 큰 병이 생겼을 때 당연히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와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각을 하고 나서 지금 선을 어떻게 긋고 싶은지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해야 합니다. 예.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몫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큰 용기를 내서 말로 전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더 이상 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한 번 말해서 경계가 잘 설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 번 말했다고 알아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경계를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계를 설정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네드라 글로버 타브가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발한다. 또는 한계를 시험한다. 못 들은 척한다. 합리화하고 미심쩍어한다.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완전히 무시한다. 목록만 봐도 한계가 설정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 경계가 생기는 것에 반발하고 반감을 갖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설정한 경계가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처음에 경계를 설정할 때 상대방은 혹시 우리 관계가 전과 달라지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말로 전달하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면 나를 정말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더라도 결국 이 경계를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네. 자, 말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행동으로 경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행동으로 경계를 보여준다는 건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밤 9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경계를 설정했다고 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상대방이 밤 11시에 전화할 때마다 전화를 받아준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말로만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되네? 라고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예. 자신에게 편안한 경계를 설정했다면 한 번 말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경계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의 경계를 받아들여 준다는 것, 그러고 나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걸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그렇죠. 네. 이게 물론 내가 아무리 나의 경계를 잘 전달을 해도 이제 전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폭력과 학대가 나타나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상대가 전혀 바뀌려거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주기만 해야 되는 관계처럼 건강하지 못한 관계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 관계는 사실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럴 때는 안전하게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네. 인연을 쉽게 포기하려 해서는 안 되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냉정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성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기존 소자를 대체할 신개념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대 반도체 신소자로 꼽히는 강유전체와 자성체, 맵리스터 원천 기술을 확보해 기존 D램과 낸드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L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아직 글로벌 시장 지배자가 없는 지능형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I, 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공정 연구를 확대해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배뇨 질환 환자를 위해 소변 배출 시점을 분석하고 원활한 배뇨를 유도하는 체내 이식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고려대와 순천향대 공동연구팀은 방광 전체를 감싸는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은 그물형 소자에 잘 늘어날 수 있도록 설계된 센서와 무선 모듈, 전극을 결합해 배뇨 유도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기기가 방광의 수축과 팽창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소변 배출 시점을 예측하고 방광을 자극해 수축과 소변 배출을 유도한다며 내장된 안테나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빙하가 바다의 밀물과 썰물에 따라 크게 움직이면서 더 빨리 녹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UC 어바인과 나사, JPL 공동연구팀은 그린란드 북서부 빙하를 분석한 결과 빙하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접지선이 바다 조석 주기에 따라 2에서 6km를 이동하면서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 아래로 침투해 빙하를 녹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밝혀진 요인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현재 기후변화 예측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요인을 고려하면 해수면 상승 속도가 현재 예측보다 2배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카이스트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돼 카이스트 최초의 여성 이사장이 됐습니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지난달 임시이사회에서 김 전 장관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 동의와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5월 9일자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과 총장, 감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김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5월 9일부터 3년간입니다. 앞서 주식과 가상자산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절박한 마음에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보냈다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전화와 문자는 일단 의심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